저는 남편 박서준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실 책장 아래 서랍, 파란 파일. 미안해. 그 파일 안에는 충격적인 유언장이 있었어요. 미나와 준호가 서준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관제사인 저는 시간과 기록으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도장은 시간이고 시간은 증거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41살 윤지훈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관제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수천 명의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라 단 1초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직업이죠. 서준이가 희귀자가 면역성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건 7주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준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보던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병의 진행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삐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거실 책장 아래 서랍. 서준이가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파란 파일. 미안해. 서준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는 며칠을 보냈어요. 12살 미나와 9살 준호는 아빠의 빈자리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엄마를 먼저 배려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화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서준이의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제 관제실 동료들이 와서 위로해줬지만 서준이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관제사 본능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제가 이상하게도 그 서랍만은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체부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말이 있었어요. 도장은 시간이고 시간은 증거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우편물 하나하나에 찍힌 소인이 언제 어디서 처리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뜻이었죠.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계부는 물론이고 위치 기록, 사진의 EXIF 데이터, 심지어 우편 영수증까지 보관했어요. 관제실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열차의 운행 시간, 승무원 교대 시간, 사고 발생 시각까지 정확히 기록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장례 후 집으로 돌아와서야 서준이가 말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파란 파일이 정말 있었어요. 두꺼운 종이 봉투 안에는 서준이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서준이의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을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며 너무 늦었지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했어요.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나와 준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고 하더군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는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아이들의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의 주소를 남겨놓겠다고 했습니다. 지훈, 내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선택은 내 몫이야. 편지에 쓰여진 서준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부산 남구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주소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준이와 함께 보낸 13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미나와 준호는 정말 서준이 아이가 아닐까요? 관제사로서 늘 정확한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하던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관제실로 출근했습니다. 도시철도 관제실은 거대한 모니터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의 위치와 상태를 보여주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관제실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 그리고 무전기의 지직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강력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1호선 124편성,
남천역 정시 통과했습니다. 기관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시간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오전 7시 23분 45초. 1초라도 늦으면 뒤따르는 모든 열차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일을 15년째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천 명의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박주연이 걱정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윤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괜찮아? 박주연이 물었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서준이의 편지 때문에 밤새 뒤척였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개인적인 문제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관 앞을 확인하는 습관적인 동작을 했어요. 택배 도착 스티커가 문에 붙어 있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이라 택배 수령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거든요. 오늘도 해외 직구 택배 하나가 와 있었어요. 수령 확인 스티커에는 오후 2시 35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를 떼어서 수첩에 붙였어요. 언제 무엇이 도착했는지 기록해 두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미나와 준호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미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수학 시험 봤는데 잘 본 것 같아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서준이의 편지 내용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서준이 친자가 아닐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퇴근하고 오시면 항상 그날 배달한 우편물 목록을 정리하셨습니다. 몇 시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빠짐없이 기록하셨어요. 왜 그렇게 꼼꼼히 적으세요? 어린 시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장은 시간이고 시간은 증거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답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정확한 기록이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겠죠. 저녁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찍는 모든 사진은 RAW 파일로 저장하고 EXIF 데이터를 잠가두는 습관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정확한 정보가 남아있거든요. 엄마는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추억도 기록이야. 나중에 보면 그때가 생각나잖아. 저는 답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서준이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소를 찾아가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갈까요? 관제사로서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제 성격인데 이번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천동 사진관 앞을 지나면서 오대성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70세로 동네에서 50년 넘게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사진에 정확한 날짜 스탬프를 찍어주시고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까지 꼼꼼히 보관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죠. 서준이의 편지를 읽은 후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관제사로서 모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제 본능이었거든요.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보니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최민규가 떠올랐어요. 서준이가 사촌형이라고 소개했던 남자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종종 집에 왔었는데 뭔가 불편한 느낌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최민규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서준이와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고 가족사에 대해 물어봐도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왼손잡이인 것도 특이했고 독특한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사진 찍는 방식이었어요. 셀카를 찍을 때 특이한 각도를 선호했고 항상 포토존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치 자신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최민규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던 거예요. 서준아, 급한 일이 생겼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최민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현금을 꺼내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형, 이게 마지막이에요. 서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민규는 고마워하며 나갔지만 그날 저는 현관 보안 카메라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최민규가 주장한 도착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 이후로 최민규는 가끔씩 연락을 했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서준이도 최민규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서준이가 병에 걸린 후에는 최민규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서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은 게 이상했어요. 이제 편지 속 주소와 최민규가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최민규가 미나와 준호의 친부라는 뜻일까요?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서준이가 왜 그런 편지를 남겼는지, 왜 최민규에 대해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관제사로서 정확한 증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그날 밤 제가 보관해둔 모든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가계부 사진 파일, 택배 수령 기록, 심지어 휴대폰 위치 기록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최민규가 집에 왔던 날들의 기록을 찾아보니 몇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주로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에 왔었고 서준이와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최민규가 왔던 날 다음 날에는 항상 서준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4명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사진 속 서준이의 미소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무거운 비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을까요? 서준이의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던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희귀자가 면역성 신경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서준이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어요. 병실에는 각종 의료기기의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렸고 소독약과 약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준이는 침대에 누운 채로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뭘 쓰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상담했던 내용들 정리하는 거야. 서준이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서준이는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증상의 변화, 치료 과정, 심리 상태까지 모든 것을 수첩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민규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왔는데 옆에는 채무나 압박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최민규 형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서준이가 회피하듯 말했습니다. 병실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최민규는 없었어요. 서준이의 동료들과 제 가족들은 자주 왔지만 정작 사촌형이라는 최민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한테 연락해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연락하지 마. 서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뭔가 깊은 상처나 분노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도 제한되었고 아이들도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 며칠 동안 서준이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기도 했어요. 미나, 준호. 미안해. 서준이가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임종 직전에 들은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조문객들을 맞고 절차를 처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그 서랍을 열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빈소에는 서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국화꽃 향이 가득했어요. 조문객들의 발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서준이의 동료들이 와서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담당했던 케이스들, 도움을 받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준이를 다시 한번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최민규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촌형이라면서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게 이상했습니다. 장례 후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서준이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준이가 말한 서랍을 열었어요. 파란 파일이 정말 있었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무릎이 꺾였어요. 미나와 준호가 서준이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편지 끝에 적힌 주소였습니다.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최민규가 떠올랐어요. 혹시 그곳에 최민규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소는 부산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패를 보니 최민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나 최민규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최민규가 나타났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지훈이? 어떻게 여기를? 최민규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서준이가 이 주소를 남겼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최민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담배 냄새와 함께 최민규 특유의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거실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어수선했습니다. 최민규가 서준이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고 미나와 준호가 서준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편지 내용을 말했어요. 최민규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이가 다 말했다며 중얼거리더군요. 정말 최민규가 아이들의 아버지인지 물었더니 자신이 아이들의 친아버지라고 단호하게 답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믿기지 않았어요. 최민규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내왔습니다. 임신 중인 제가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을 기억하는지 물었지만 언제 최민규가 이런 사진들을 갖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 사이에 일이 있었다고 최민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했다면 분명 기억할 텐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물었더니 최민규는 핸드폰을 꺼내서 초음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미나와 준호의 초음파 사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EXIF 데이터의 날짜가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관제사 일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의 시간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 사진들 날짜가 이상해요. 저는 지적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내 피라는 거야. 최민규가 말했습니다. 법정에 가면 애들만 상처받을 거야. 최민규가 협박조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고 사진의 메타데이터도 이상했습니다. 섣불리 믿을 수 없었어요. 시간을 벌겠다며 자리를 떴지만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최민규가 아이들의 친부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관제사로서 모든 상황을 데이터와 증거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 저로서는 최민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제사로서 데이터 분석에 익숙했던 제가 이번에는 제 인생의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기록을 뒤졌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남천동에 있는 오대성 사진관이었습니다. 오대성 할아버지는 70세로 동네에서 50년 넘게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사진에 정확한 날짜 스탬프를 찍어주시고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까지 꼼꼼히 보관하시는 것으로 유명했죠. 사진관에 들어서니 현상액 냄새와 함께 오래된 카메라들의 금속 냄새가 났어요.
벽에는 수십 년간의 동네 사람들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왔구나. 서준이 일로 힘들겠다. 오대성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민규가 몇 년 전에 이곳에서 사진을 출력했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임신 주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 삼아 사진을 출력했다고 했습니다. 오대성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기록부를 뒤져보셨어요. 모든 출력 작업에 대해 날짜와 고객 정보를 꼼꼼히 기록해 두시거든요. 아, 이거 맞나? 할아버지가 기록을 찾아내셨습니다. 기록을 보니 최민규가 주장한 날짜와 실제 출력 날짜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원본 파일의 해시값과 메타데이터가 모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들 원본이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날짜 정보가 인위적으로 변경된 흔적이 있었고 여러 사진을 합성한 흔적도 발견되었어요. 최민규가 보여준 사진들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건 집 현관에 보관해둔 택배 수령 스티커들이었어요. 최민규가 주장한 날짜에 제가 집에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스티커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민규가 그날 밤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시각에 저는 해외 직구 택배를 수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배송기사의 서명과 함께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제실 근무 기록도 뒤져봤습니다. 그 시기의 교대 근무표, 위치 기록, 심지어 관제실에서 받은 전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최민규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들에 저는 모두 근무 중이거나 다른 곳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준이가 남긴 수첩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최민규 이름 옆에 적힌 것들은 채무 관련 내용이었고 금액의 흐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최민규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그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최민규가 도박빚 때문에 서준이를 괴롭혔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니 최민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조작된 사진, 맞지 않는 시간, 그리고 금전적 압박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협박죄와 명예훼손, 사기미수로 최민규를 고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관제사로서 정확한 데이터와 시간 기록으로 진실을 밝혀낸 것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도장은 시간이고 시간은 증거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진짜 증거가 되어줬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과학적으로 확실히 해야 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을 고려해서 전문 상담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나와 준호에게도 상황을 나이에 맞게 설명해줘야 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아빠 아이 맞아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최민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오대성 할아버지의 사진 메타데이터, 관제실 근무 기록, 택배 수령 스티커, 서준이의 수첩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서준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역시나 서준이의 편지 내용은 최민규의 지속적인 압박과 조작 때문에 생긴 왜곡이었어요. 서준이가 의심을 품게 된 것도 최민규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최민규와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최민규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사진들이 조작된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오대성 할아버지의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장한 시간에 저는 여기 있지 않았어요. 택배 수령 기록과 관제실 근무표를 내밀었습니다. 최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준이한테서 돈 뜯어낸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서준이의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최민규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했어요. 도박빚 때문에 서준이를 괴롭혔고 서준이가 죽은 후에는 저를 협박해서 돈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도 자백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돈이 급했어. 미안해. 최민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최민규를 협박죄와 사기미수로 고발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전액 회수는 어려웠지만 공시송달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미나와 준호는 분명히 서준이의 아이들이었고 저희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서준이의 유언장을 다시 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각주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처 다 쓰지 못한 사과 문장의 스케치였어요. 사실은 확신이 없었어. 너무 겁이 나서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야. 지훈아, 너와 아이들을 사랑해. 서준이도 최민규의 조작에 속아서 의심을 품게 되었던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편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피보다 중요한 건 함께 살아온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이 진짜 가족의 증거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제실에서는 신규 교육 담당자가 되어 후배들에게 로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증거예요. 교육생들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최민규 사건을 통해 시간과 기록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미나와 준호는 이제 오대성 할아버지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어요. 시간 일기라고 부르는 건데 매달 가족 사진을 찍고 뒷면에 날짜와 기분, 한 줄 소감을 기록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번 달은 어떤 느낌으로 찍을까요? 준호가 사진관에서 묻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단다. 오대성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십니다. 아이들도 이제 기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일기를 쓰고 중요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인 임도혁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동네 도서관에서 유언장 제대로 읽기라는 작은 강연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임도혁 씨가 강연에서 강조합니다. 시민들에게 법률과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때 심리 상담도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관제실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모든 로그 데이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지훈 씨 덕분에 우리 시스템이 더 견고해졌어요. 관제실장이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업무에도 도움이 된 셈이었어요. 시간과 기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서준이의 유품을 정리해서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어요. 서준이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도움을 줬던 가족들의 감사 편지들과 함께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미나가 편지들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도 돼. 저는 아이들을 안으며 답했습니다. 최민규에 대한 분노는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박에 빠져서 소중한 인간관계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용서와 별개로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어요. 최민규는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요. 언젠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이 기록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해요? 준호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저는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도장은 시간이고 시간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진짜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서준이는 떠났지만 저희가 함께 만든 추억들과 기록들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나, 준호와 함께 새로운 시간들을 만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증거로 삼아 오늘도 가족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